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를 아시나요?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아무런 걱정도 없이 즐겁게 살다 죽은 왕자가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행복한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왕자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 아주 높은 곳에요. 그러고는 그 동상의 이름을 행복한 왕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왕자의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였고 두 눈에는 푸른 사파이어를 박았으며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를 박았답니다.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 동상이었기에 참으로 멋지고 빛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왕자의 동상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왕자의 동상 앞을 지날 때면 누구나 한 번씩 동상을 올려보고 감탄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네. 마치 수탉 모양의 풍향계 같구만. 어느 시의원은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까 두려워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풍향계처럼 쓸모 있는 건 아니지. 어느 엄마는 걸핏하면 때를 쓰는 어린 아들을 낳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님 좀 보렴. 얼마나 점잖니? 왕자님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때를 쓰는 일이 없었단다. 또 어떤 남자는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슬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저 왕자님처럼 행복한 사람도 있었다고. 성당에서 어린이 미사가 끝난 뒤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오다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고는 제잘거렸습니다. 와, 왕자님은 천사 같아. 성당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아니? 어떻게 왕자님과 천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꿈속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아이들의 대답에 선생님은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늦은 가을입니다.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잎들을 떨어뜨렸고 날마다 해는 짧아져 갔습니다. 그때 제비 한 마리가 남쪽을 향해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몇 달 전에 이집트로 날아갔지만 제비는 꾸물거리느라 그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비가 유난히 행동이 느리거나 게을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비는 강가에 사는 갈대를 사랑하다가 뒤처졌던 것이죠. 제비가 갈대에게 사랑을 느낀 것은 지난 봄이었답니다. 그때 제비는 노란 나비를 따라갔다가 갈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약해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모습에 제비는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아가씨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군요. 내가 좋아해도 되겠어요? 갈대도 제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갈대는 제비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 것이지요. 제비는 그것도 모르고 갈대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렇게 봄부터 시작된 갈대를 향한 제비의 사랑은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비의 친구들은 그런 제비를 비웃었습니다. 넌 어리석구나. 하필이면 갈대를 사랑하다니. 갈대 주변을 봐. 얼마나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게다가 가난해서 강가도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제비는 갈대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지나자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비의 친구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비의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제비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제비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칫하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갈대에 실증이 났습니다. 바람이 슬쩍 불기만 해도 간드러지게 웃으며 몸을 흔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쪽 나라 이집트로 가야지. 하지만 혼자 가기는 어쩐지 아쉬워. 갈대에게 같이 가자고 해볼까? 그래서 제비는 갈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집트로 떠나야 해요.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갈래요? 공교롭게도 그때 바람이 세게 불면서 갈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비에게는 거절의 뜻으로 보였습니다. 제비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여태까지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든지. 난 당신 같은 변덕쟁이에다 이중 성격은 싫어요. 결국 제비는 갈대에 대한 사랑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있는 강을 떠나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이 충고할 때 진작 함께 떠날걸.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비는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날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는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끼지 않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메마른 날씨였습니다. 휴, 아무래도 하룻밤 쉬어가야겠어. 이 동상 밑에서 자야겠다. 제비는 동상 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두웠지만 동상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잠자리가 좋지. 하루 종일 날았기에 피곤에 지친 제비가 날갯축제에 머리를 묶고 잠을 자려는데 차가운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상도 하지. 하늘의 별들은 저렇게 총총 빛나는데 비라도 내리려나? 하여튼 이 나라 날씨는 이상하다니까. 맑은 밤하늘에 비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 순간 또 물방울이 제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화가 났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네. 비 오는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동상이로군. 그때 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무심코 위를 쳐다보는 순간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상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상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는 왕자의 동상. 그 왕자의 얼굴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제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비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 행복한 왕자인데 왜 울어요? 이제야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내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전혀 못 보았던 세상의 모습을 이젠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한 왕자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비야, 내가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지.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놀기만 했으니까. 생전에 나는 궁전을 둘러싼 높은 담 너머로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단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고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니까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았어.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도시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어. 그것은 내게 참을 수 없는 고문이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줄이야. 내 심장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슬픔에 겨워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구나. 제비는 숨을 죽이고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인단다. 저기 좁은 골목길 막다른 곳에 다 쓰러져 가던 집이 있단다. 창문을 통해 한 여인이 보이는구나. 저 여인은 삭바늘질을 하고 있어. 바늘에 수십 번이나 찔려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있지. 며칠을 굶었는지 몸은 바싹 말라서 뼈와 가죽이 붙어있는 것 같아. 저 여인은 왕비님의 시녀가 무도회에 입을 드레스에 술을 놓고 있단다. 며칠 안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 옆에 있는 침대에는 여인의 아들이 누워있어. 아이는 많이 아픈가 봐. 벌써 며칠째 나가 놀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엄마에게 레몬이 먹고 싶다고 조르고 있어. 하지만 저 가난한 집에 레몬이 있을 리 없지. 당장 끼니를 이을 빵조차 없는걸. 아이는 물만 마시며 칭얼거리고 있단다. 제비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너도 보면 알겠지만 내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단다. 그 루비를 빼서 저 가난한 여인에게 갖다 주려무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발이 바닥에 붙어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난 바쁘거든요. 내일 나는 이집트로 떠나야 해요. 그곳에는 내 친구들이 벌써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나를 기다리면서 나일강 주변을 날아다닐 거예요. 그 뒤 친구들은 파라오의 무덤으로 자러 갈 거예요. 파라오는 관 속에서 미라로 지내고 있어요. 파라오의 목에는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은 낙엽처럼 말라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을 거예요. 나도 얼른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해요. 제비야, 하룻밤만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 심부름을 해다오. 아이가 어찌나 목이 말라서 괴로워하는지 몰라. 한 조각의 레몬만 있다면 그 갈증은 쉽게 가라앉을 거야. 왕자의 부탁에도 제비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름 동안 강가에서 지낼 때 물레방앗집 아이들은 늘 우리 제비들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우리는 얼른 돌들을 피했지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동물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다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왕자가 슬픈 표정을 짓자 제비는 마음이 약해져서 말했습니다. 무척 춥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 왕자님과 함께 밤을 지내겠어요. 그리고 왕자님의 부탁대로 해드릴게요. 그제야 왕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착한 제비야, 정말 고맙구나. 제비는 졸음과 추위를 참고 왕자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뽑아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궁전 테라스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 좀 봐요. 정말 아름답죠? 남자가 아가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이에요. 다음 무도회 때 입을 드레스에 술을 놓아달라고 했는데 재봉사가 그때까지 해낼지 모르겠어요. 워낙 게을러서요. 그 아가씨는 바로 왕비의 시녀였던 겁니다. 제비는 강을 건너고 유태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났습니다. 늙은 유태인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니 행복한 왕자가 말했던 가난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가난한 재봉사가 아이의 옆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비는 재봉사와 아이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봉사 옆에 루비를 놓은 뒤 아이의 얼굴에 대고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던 아이가 시원한지 미소를 지으며 단잠에 빠졌습니다. 왕자에게로 돌아온 제비는 어쩐지 온몸이 훈훈해지며 마음이 가뿐해짐을 느꼈습니다. 제비는 그 이야기를 왕자에게 전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분명히 날씨는 추운데 내 마음만은 따뜻하거든요. 왕자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왕자의 몸도 역시 훈훈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강으로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마침 강가의 새들을 연구하던 학자가 제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이런 겨울에 제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그날 당장 박사는 신문에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제비는 그날 밤에 이집트로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날아다녔습니다. 거리에 솟아있는 여러 가지 기념탑들을 돌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이 되자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이집트로 가보겠어요. 그러자 왕자가 황급히 제비를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제비야, 내 부탁 한 가지만 더 들어다오. 오늘 하룻밤만 더 이곳에 묵어가면 안 되겠니? 네가 꼭 해야 할 일 있단다. 정말 안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집트로 날아간 내 친구들이 나를 몹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쯤 나일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큰 폭포로 올라갈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마가 물놀이를 하고 사자가 가끔 물을 마시러 온답니다. 그 사자의 눈은 왕자님의 두 눈처럼 사파이어 빛으로 번쩍이고 폭포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답니다. 제비야, 내 부탁을 들어줘.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허름한 다락방이 있단다. 그곳에는 젊은이가 며칠 안으로 끝내야 할 희곡을 쓰고 있어. 그런데 추위에 손이 곱아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나 봐. 난로는 있지만 불쏘시개로 쓸 나무 하나 없거든. 게다가 배까지 굶고 있어. 희곡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는데 어쩌면 좋겠니? 제비는 인정이 많았기 때문에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왕자님. 어제처럼 왕자님의 몸에서 루비를 뽑아서 갖다 줄까요? 아니, 루비는 하나밖에 없단다. 오늘은 내 눈 하나를 뽑아줘. 내 눈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졌으니까 젊은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을 금은방에 팔면 땔감과 빵을 살 수 있겠지. 그러면 희곡을 마저 끝낼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왕자님.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제비는 슬퍼했습니다.
제비야, 그렇게 되더라도 좋아. 내 눈으로 인해 가난한 젊은이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왕자의 굳은 결심을 제비로서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빼서 젊은이가 살고 있는 다락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젊은이는 괴로운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비는 다락방의 작은 창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사파이어를 살짝 놓고 나왔습니다. 젊은이가 어느 순간 얼굴을 들었을 때 사파이어 하나가 별보다 찬란하게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 내 글을 좋아하던 애독자가 갖다 주었나 봐. 좋아.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을 거야. 얼른 희곡을 완성해야지. 그 다음 날에는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선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원들은 배에다 짐을 싣느라 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오늘 밤에 이집트로 가니까요. 제비가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들은 그저 제비가 지지배배 우는 소리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겠군요.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내년 봄에 만나요. 이번에도 왕자는 제비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제비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오늘 밤도 나와 함께 지낼 수 없겠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네 도움이 꼭 필요해서 그런단다. 안 돼요. 이젠 정말 겨울인걸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시 바삐 이집트로 날아가야 해요. 뜨거운 햇살을 쏟아붓는 햇님이 얼마나 그리운데요. 지금쯤 그곳의 악어들은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겠죠. 내 친구들은 벌써 그곳에 둥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왕자님, 전 결코 왕자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네 눈에도 보일지 모르겠구나.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공터에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단다. 하지만 성냥을 진흙탕에 빠뜨려서 돈 한 푼 벌지 못했단다. 저대로 집으로 간다면 보나마나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거야. 나는 저 애가 성냥을 팔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모습을 종종 보았단다. 지금 소녀는 슬피 울고 있어. 왜 안 그렇겠니? 게다가 소녀는 지금 맨발이란다. 양말은커녕 신발도 신지 않았어. 이 추위에 맨발로 서서 울고 있는 소녀를 생각해보렴. 제비야, 나의 간절한 부탁이야. 남아있는 내 눈 하나를 빼서 소녀에게 갖다 주지 않겠니? 왕자님, 왕자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지만 왕자님의 눈을 또 뺀다면 왕자님은 아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 일만은 할 수 없어요. 제비야, 난 저 소녀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걸 보느니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편이 낫단다. 내 말대로 해주렴. 제비는 왕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남은 눈을 빼서 소녀에게로 날아가 그 앞에 사파이어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던 소녀는 사파이어를 보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가장 아끼던 구슬보다 더 반짝이네. 소녀는 기쁜 얼굴로 사파이어를 집어들더니 날아가듯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제비는 그 길로 왕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제비야. 이제 네 갈 길로 가려무나. 하지만 이제야말로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왕자님을 두고 어떻게 나 혼자 이집트로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왕자님 곁에 있으면서 왕자님을 보살필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곧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될 텐데 이곳에서 네가 지낼 수 있겠니? 내 걱정은 말고 얼른 남쪽으로 날아가거라. 눈이 없어도 나는 바닥에 꼭 붙어있기 때문에 잘못될 염려가 없어. 왕자가 걱정했지만 제비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예전에 가보았던 이집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일강에 사는 붉은 따오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야기, 사막에 있는 스핑크스며 낙타를 끌고 가는 상인들, 야자나무에서 사는 커다란 뱀들, 나비와 싸우는 난쟁이 등 제비가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네 이야기는 확실히 재미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도시에서 불쌍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단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제비야, 내일부터는 네가 직접 이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하여 제비는 왕자의 말대로 하루 종일 도시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가엾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부잣집 앞을 맴도는 더러운 옷차림의 거지들, 골목길을 헤매는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다리 밑 아이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제비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왕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는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야, 내 몸은 금으로 덮여 있으니 이것을 조각조각 떼어다가 네가 보았던 가엾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다오. 그 금조각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될 거야. 그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조각조각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조각들을 자신이 보았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자는 나날이 잿빛으로 바뀌면서 점점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왕자가 초라해질수록 거리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배가 덜 고프고 덜 추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 기쁨이 더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그들의 뺨은 차츰 장밋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거리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눈으로 뒤덮여 은빛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 아이들은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도저히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엾은 제비는 몸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언제나 왕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프면 빵집 앞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고 조금이라도 추위를 잊기 위해 자신의 날개를 마구 퍼덕였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난 아무래도 왕자님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왕자님의 입술에 입을 맞출게요. 왕자는 제비의 말을 듣고 제비가 이집트로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간다니 다행이구나. 아무쪼록 건강하게 지내고 오너라. 아니에요, 왕자님. 나는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집트보다 더 먼 곳,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비는 힘없이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자의 발 밑에 떨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동자도 없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제비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심장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던 거리를 지나던 시장과 시의원들이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언제 저렇게 초라하게 변했어? 황금으로 빛나던 몸이 잿빛으로 바뀌었잖아. 시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지요. 시의원들은 축대 위로 올라가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칼자루에 박힌 루비는 물론 두 눈에 박혔던 사파이어도 빠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온몸을 덮었던 순금이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린 탓인지 도둑이 한 짓인지는 더 조사해봐야겠군요.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이 아깝군. 거지보다 나을 게 없으니. 하필이면 내가 재임할 때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다니. 시장은 불만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거지보다 나을 게 없네요. 시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동상 발밑에는 제비 한 마리가 얼어 죽어 있군. 얼마나 게으른 제비이기에 남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은 거야. 앞으로 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만들어야겠어. 시장은 제비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아첨하기 좋아하는 서기가 시장의 말을 얼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동상을 더 이상 둘 수는 없지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치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 동상을 세워야 할 텐데 누구 동상을 만들지요? 시의원이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내 동상이지요. 아닙니다. 제 동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용광로에서 왕자의 동상은 모두 녹았으나 이상하게도 나무로 만든 심장만은 조금도 녹지 않았습니다. 주물공장 주인은 왕자의 심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쓰레기통에는 죽은 제비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은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쏜살같이 도시로 가서 왕자의 깨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잘 찾았구나. 이 새는 하늘나라 정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행복한 왕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나라를 지키게 하리라. 하느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별 아기. 아주 오랜 옛날 나무꾼 2명이 숲속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유난히 소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날 내린 눈이 쌓여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폭포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무꾼들이 부딪힐 때마다 나뭇가지에서 얼은 눈송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이야. 임금님은 이런 추위 하나 다스리지 못하나? 늑대가 하얀 눈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걸어가다가 투덜거렸습니다. 땅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하얀 수의를 입혔나 보죠. 방울새가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거리면서 말했습니다. 호도새는 땅이 결혼하는 거 아니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걸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조용히 소곤거렸습니다. 그때 철학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딱따구리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결론은 눈 때문에 춥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몸을 비비며 추위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다람쥐들은 서로 코를 비비고 토끼들은 집에 틀어박혀 바깥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엉이들만 신이 나서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시원한 날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나무꾼들은 손을 호호 불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걷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눈이 쌓인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졸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 위에서 잠을 잤다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돌보아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집집마다 깜빡거리는 따뜻한 불빛이 하늘의 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됐어.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 두 나무꾼은 호탕하게 웃다가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어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땐가? 살아났다는 게 우리에게 그리도 좋은 일인가 모르겠구만. 세상은 부자들이 살 만한 곳이지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아무런 사는 재미도 없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숲에서 얼어 죽는 게 나았을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누구는 너무 많이 가졌고 누구는 너무 적게 가졌고 가장 공평한 건 죽음밖에 없을 거야.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니까. 두 나무꾼이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별들 중에서 유난히 환하고 아름답던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별은 나무꾼들이 있는 자리에서 몇 발자국 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나무꾼은 무슨 일인가 하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나무꾼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얀 눈 위에 황금빛 물체가 사뿐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황금빛 물체는 금실로 짠 포대기였는데 그 안에는 아주 예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덩어리라도 떨어진 줄 알고 기대하던 두 나무꾼은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나무꾼이 기운 없이 말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럼 그렇지. 우리들이 무슨 복으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겠나. 금덩어리 대신 아기라니. 가던 길이나 가세. 가뜩이나 식구가 많아 끼니 있기도 어려운 판에 이 아기까지 데려가면 그나마 있던 식구들마저 굶어 죽기 딱 좋네. 그러나 다른 나무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아기를 두고 가면 보나마나 눈 속에 얼어 죽을 거야. 우리도 살기는 어렵지만 난 이 아기를 데려가겠네. 하느님이 이 아기가 먹을 식량쯤은 주시겠지.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친구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금실로 짠 포대기는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말했습니다. 그 포대기는 나를 주게. 자네는 아기를 가졌으니 포대기는 내가 가져야 공평하지 않은가? 아니야. 이 포대기는 아기 것이니 내가 갖는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다른 나무꾼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남편을 안고 매달리며 기뻐했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내가 숲속을 지나다가 뭘 하나 가져왔소. 뭔데요? 살림하는데 쓸모가 있으면 뭐라도 좋아요.
아내는 기대하는 얼굴로 나무꾼이 안고 있는 포대기를 보았습니다. 나무꾼이 포대기를 펼치니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어이가 없는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오. 별이 데려다준 아기란 말이오. 그러면서 나무꾼은 아기를 데려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난 그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줄 우유를 사느니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을 사는 게 현명할 거라고요. 아내의 말에 나무꾼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냉정하고 어리석구려.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키우는 거요.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느님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참새도 굶어 죽던데요. 아내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괴로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문은 왜 열고 있어요? 추우니까 어서 문을 닫아요. 마음이 추운 건 몰라도 몸이 추운 건 아는 모양이지. 이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한들 우리 마음처럼 차갑겠소. 나무꾼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할 말이 없어서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 불을 쬐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눈길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직까지 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다정하게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상아빛 피부에 금빛 고수머리, 붉은 장미 같은 입술이며 제비꽃을 닮은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무꾼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아기를 두르고 있던 포대기와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으로 쓰이는 노랗고 반투명한 호박 목걸이를 빼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별아이는 나무꾼의 친자식들과도 조금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입으며 자랐습니다. 별아이는 자랄수록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서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주위 아이들의 검은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비교하면 그 아름다움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용모와는 달리 별아이는 거만하고 잔인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불구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에 만족하여 언제나 우쭐댔습니다. 별아이는 수시로 냇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났는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별아이를 볼 때면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놀리는 거니? 네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란 전혀 없구나. 마을의 신부님도 별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자주 타일렀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별아이를 따라다니는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데다가 노래도 잘 부르고 피리도 잘 연주하며 춤도 잘 추는 등 재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별아이를 쫓아다니며 별아이가 두더지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거나
새의 날개를 꺾는 듯한 행동을 보며 웃어댔습니다. 별 아이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도 사나워져 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거지 여인이 마을 입구의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어찌나 걸어 다녔는지 신발도 찢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더구나 발가락은 돌부리에 치여 피가 흘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별 아이는 친구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얘들아, 저 거지 여인을 봐. 저렇게 못생기고 더러운 거지를 우리 마을에 있게 해서는 안 돼. 저 아름다운 나무 밑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 어서 저 여인을 쫓아버리자.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말이야. 별아이의 말에 아이들은 우르르 나무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별아이는 거지 여인을 향해 서슴없이 돌을 던지며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지 여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별아이를 쳐다볼 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아이를 보는 여인의 눈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별아이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근처에서 장작을 패던 나무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단숨에 별아이에게로 달려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는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사랑으로 착하고 예쁘게 자라기를 바랬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악마와 다를 바 없구나.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그러자 별아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상관 말아요. 왜 그렇게 내 일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이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게 아버지에게 할 소리니? 추운 겨울날 숲속에 버려져 있던 갓난아기를 내 아이처럼 사랑하며 키웠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때 갑자기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여인을 자기 집으로 업고 갔습니다. 한참 뒤에 여인은 정신을 차렸는데 눈을 뜨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숲에서 주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10년 전 겨울 아니었나요?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일이지요. 그 아기가 혹시 금실로 짠 포대기에 쌓여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목에는 호박 목걸이를 걸고요. 여인이 별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자 나무꾼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보관했던 포대기와 호박 목걸이를 꺼내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아이예요. 10년을 찾아 헤매던 귀여운 제 아이랍니다.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 주세요. 어서 빨리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아보고 싶어요. 나무꾼 부부도 기뻐하며 밖으로 나가 별 아이를 찾았습니다. 별 아이는 나무꾼 부부가 부르자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달려왔습니다. 얘야, 드디어 네 친어머니를 찾았단다. 어서 빨리 들어가 보아라. 별 아이는 기대에 부풀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가 괴롭혔던 거지 여인이 앉아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친어머니가 어디 있죠? 이 여자는 아까 보았던 거지인데 설마 이 거지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친엄마야. 별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까지 비럭질이나 하던 주제에 나더러 당신 아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았어요? 이러지 마. 난 틀림없는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도둑들이 훔쳐가서 숲에 버린 거란다. 난 너를 찾아 지금까지 헤매고 다녔어. 여인은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난 너를 보자마자 내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그 보랏빛 눈동자와 상아빛 피부와 장미꽃 같은 입술을 보고서 말이야. 그리고 네가 걸고 있던 호박 목걸이와 너를 쌌던 금실로 짠 포대기가 확실한 증거지. 자,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별아이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참 여인을 보던 별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친엄마라면 나를 위해 멀리 떠나가 주세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난 여태까지 내가 별이 데려다준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라니. 난 당신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여인이 별아이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네가 정 그런 걸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볼에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못생겼는데 내 볼에 입을 맞춰요? 차라리 뱀이나 개구리한테 입을 맞추겠어요. 별아이는 마지막까지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울면서 집을 나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잘됐다. 저런 거지가 친엄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별아이는 후련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이제 숲에 가서 놀자. 그런데 친구들은 별아이를 보더니 슬슬 피했습니다. 싫어. 너처럼 못생기고 징그러운 아이와 놀고 싶지 않아. 별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처럼 잘생긴 아이한테 못생기고 징그럽다고? 별아이는 냇가로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별아이의 아름답고 잘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뱀처럼 비늘투성이에 두꺼비처럼 피부가 우둘투둘했습니다. 별아이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못생겨졌다니. 하느님이 벌을 내린 거야.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나쁜 마음으로 살아서 벌을 받았어. 그때 나무꾼의 아이가 별아이에게로 와서 별아이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아무리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아니야. 난 어머니에게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어.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집을 나가서 내 친엄마를 찾으러 갈 거야. 별아이는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거지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나무 밑에서 잠자고 아침이 되면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더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를 보지 못했니? 네가 뾰족한 나뭇가지로 내 눈을 찔러서 눈이 멀었는데 뭘 봤겠니? 별아이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찾아줄래? 넌 날개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잖아. 네가 내 날개를 꺾어서 난 날 수가 없어. 그제야 별아이는 여태까지 자신이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별아이는 숲을 떠나서 마을로 갔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렸고 혹시 도움을 청할까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너무 징그럽고 못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별아이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별아이에게 사랑이나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죗값이라 생각하며 달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별아이는 어느 도시의 성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성에 우리 어머니가 있을지도 몰라. 별아이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성문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막았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부탁입니다. 절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성 안에 있을지 모르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병사들은 별 아이를 비웃으며 못 가게 막았습니다. 너처럼 더럽고 못생긴 아이를 보면 네 어머니도 얼굴을 돌릴 거다. 어서 썩 가버려. 이 도시에 네 어머니는 없을 거야. 어머니도 저 같은 거지예요. 전 어머니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죽기 전에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래도 병사들은 별 아이를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나타나 별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찾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그 노인은 못된 마법사였지만 별 아이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별 아이를 데리고 한참 걸어서 담쟁이 덩굴로 덮인 벽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문이 있었는데 노인이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를 내자 저절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별 아이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노인은 별 아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서 금화 새 잎을 사흘에 걸쳐서 찾아오너라. 그것은 하얀 금화, 노란 금화, 빨간 금화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채찍으로 100대씩 맞을 줄 알아라. 오늘은 일단 하얀 금화를 찾아와. 그러더니 노인은 별 아이를 지하 감옥에서 내보냈습니다. 별 아이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숲은 아주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숲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숲은 가시덤불로 뒤덮여서 걸어갈 때마다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별 아이는 해가 질 때까지 하얀 금화를 찾아 숲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금화를 찾지 못하면 채찍으로 100대나 맞을 텐데. 별 아이는 숲에서 나오다가 토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 아이는 얼른 덫을 풀어 토끼를 구해주었습니다. 토끼가 고마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보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원하는 일이 뭔가요? 좀 어려운데 네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하얀 금화를 찾고 있어. 이 숲속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으니 어쩌면 좋겠니? 정말 다행이네요. 마침 나는 하얀 금화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토끼는 별 아이를 데리고 오래된 밤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토끼 말대로 밤나무 밑동 틈에 하얀 금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토끼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날 살려줬어.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내 목숨을 구해주었는걸요? 별아이가 하얀 금화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문둥이를 보았습니다. 문둥이는 별아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며칠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푼만 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내가 금화 한 잎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걸 주고 나면 나는 심한 매를 맞게 되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둥이가 하도 애원하자 별아이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갖고 있던 하얀 금화를 주고 말았습니다. 별아이가 마법사 노인의 집에 갔을 때 마법사 노인은 별아이에게 하얀 금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가죽 채찍으로 100대나 때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마법사 노인은 별아이를 지하 감옥에서 풀어주고는 이번에는 노란 금화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노란 금화를 찾아오지 못하면 어제처럼 채찍으로 100대를 맞을 줄 알아라. 마법사 노인은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별아이는 이번에도 숲으로 가서 노란 금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숲을 뒤져도 노란 금화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별아이가 두려움으로 흐느껴 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제 그 토끼가 별 아이에게로 깡충깡충 뛰어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울고 있어요? 하얀 금화는 찾았잖아요. 토끼야, 이번에는 노란 금화를 찾아야 한단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채찍으로 100대나 맞아야 해. 이번에도 토끼는 별아이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 연못 바닥에서 노란 금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토끼야. 네 덕분에 2번이나 살았어.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내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토끼는 회행하니 숲 저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별아이가 노란 금화를 갖고 마법사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제 만났던 문둥이가 별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한 푼만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답니다. 안 돼요. 금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난 심한 매질을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문둥이는 별아이의 옷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별아이는 문둥이가 불쌍해져서 노란 금화도 주고 말았습니다. 별아이는 또다시 마법사 노인에게 가죽 채찍으로 100대나 맞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마법사는 지하 감옥에 갇힌 별아이를 찾아와 이번에는 빨간 금화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너를 이곳에서 풀어주겠다. 그러나 찾아오지 못하면 너를 100대나 매질하고 노예로 팔 거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별아이는 숲으로 가서 빨간 금화를 찾아 헤맸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었습니다. 별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말로 틀렸어. 나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겠구나. 그때 토끼가 깡충거리며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에요?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돕겠어요. 토끼야, 이번에는 너도 힘들 거야. 나는 빨간 금화를 가져가야 해. 걱정 마세요. 그거라면 동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토끼는 별아이를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토끼 말대로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빨간 금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내 목숨을 구해주었잖아요. 토끼는 깡충거리며 달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별아이가 빨간 금화를 갖고 마법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도 성문 앞에서 문둥이를 만났습니다. 문둥이는 별아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굶어 죽고 말 겁니다. 별아이는 진심으로 문둥이가 불쌍해져서 빨간 금화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난 매질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겠지?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문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이 별아이에게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별아이는 병사들의 안내로 성 안에 들어가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날 놀리는 건가? 성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별아이를 둘러싸며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하늘의 별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전 문이 열리면서 신하들이 달려나와 별아이를 성대하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어서 오십시오. 별아이는 참다 못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 왕자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며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 병사가 달려와 별아이에게 방패를 비춰 보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께서. 방패를 본 별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그 전의 얼굴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아셨겠지요?
당신은 임금님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귀하신 분입니다. 어서 왕관과 왕호를 받으시고 옥좌에 앉으십시오. 그때 별 아이는 저 먼 곳에서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거지 여인과 문둥이를 보았습니다. 저기 내 어머니가 저기 계세요. 별 아이는 미친 듯이 거지 여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여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별 아이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샘처럼 고이더니 거지 여인의 더럽고 상처난 발을 적셨습니다. 별 아이는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을 외면하고 어머니를 내쫓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찾아 3년을 헤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거지 여인은 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별 아이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 여인은 아름다운 왕비였고 문둥이는 기품 있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비가 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3번이나 도와준 그 문둥이가 바로 네 아버지란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별 아이는 왕자의 몸으로 당당하게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들과 신부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 아이는 왕관과 왕호를 받았으며 그날부터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별 아이는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약한 마법사를 도시 밖으로 쫓아버렸고 자기를 키워주었던 나무꾼 가족에게 큰 상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약하고 불구인 백성들은 특히 마음을 써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새나 동물들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도록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별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나이팅게일과 장미. 어느 여름날입니다. 아까부터 한 젊은이가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뭔가 애타게 찾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 젊은이는 뭘 찾고 있는 거지? 너도 밤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젊은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젊은이는 지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틀렸어. 다 틀렸어. 젊은이는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붉은 장미는 없어.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는데. 역시 그 아가씨와는 인연이 아닌 걸까?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나이팅게일은 더욱 궁금해져서 둥지에서 나와 젊은이 곁으로 날아갔습니다. 젊은이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란 내게서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나 봐. 난 여태까지 그 어떤 어려운 책, 훌륭한 책들을 빠짐없이 읽고 공부했는데도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구하지 못해서 내 삶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다니. 붉은 장미가 없으면 난 사랑을 얻을 수 없어. 나이팅게일은 이 젊은이의 혼잣말을 듣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젊은이를 어디서 만나겠어. 난 언제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을 찾아 헤맸지. 별님들도 달님들도 그런 나를 비웃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노라고 자신있게 말했어. 그런데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 흑단처럼 새까만 머리카락, 그가 말하는 장미처럼 붉은 입술.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백지창처럼 하얀걸. 그건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해서 절망했기 때문이야. 젊은이의 혼잣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단 하나의 사랑은 오늘 밤 무도회에 나타날 거야. 그녀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만 줄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은 내게로 향할 텐데. 그러면 나는 그녀와 황홀하게 춤을 출 수도 있을 텐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춤을 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춤을 출 거야. 아니,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꿈이지. 나는 붉은 장미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난 슬픈 얼굴로 다른 사람과 춤추고 있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때 내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아, 생각만 해도 괴롭구나. 나이팅게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랑이란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는 거야. 사랑처럼 귀한 것이 있을까?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돈이나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어. 지금쯤 악사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거야. 피아노, 바이올린, 하프, 트럼펫, 여러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그녀는 나비처럼 아름답게 춤을 출 거야. 남자들은 그녀에게 춤을 청할 거고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하겠지. 그런데 나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없어서 그녀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겠지. 결국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푸른 잔디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숲속의 동물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토끼, 다람쥐, 도마뱀, 여우 등 갖가지 동물들이 젊은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 옆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이 아름다운 젊은이는 왜 울고 있는 거지? 아마 슬픈 일을 겪었나 봐. 대체 어떤 일이기에 저리도 슬프게 느낄까? 내 마음이 다 안타깝네. 나이팅게일이 동물들 위로 맴돌며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붉은 장미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겨우 붉은 장미 한 송이 때문에 저리도 서럽게 온단 말이에요? 원, 별일이네. 한심한 젊은이군요. 어서 이 자리를 뜹시다.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모두들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사랑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젊은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직접 붉은 장미를 구해오는 거야. 이 넓은 세상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없잖아. 비록 작은 날개지만 세상 끝까지라도 날아가서 붉은 장미를 찾아올 거야. 나이팅게일은 결심을 하자마자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넓은 숲을 내려다보며 장미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이팅게일은 장미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를 맺지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장미나무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기쁨에 겨워 장미나무를 향해 내려와 가지에 앉았습니다. 장미나무님, 부탁이에요. 제게 붉은 장미 한 송이만 주세요.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러나 장미나무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어쩌지요? 나는 붉은 장미를 피울 수 없답니다. 내 장미 빛깔은 하얀색이니까요. 하얀색이라고요? 그래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때의 물거품 같은 하얀색이에요. 또한 한겨울에 온 세상을 포근히 덮는 눈처럼 하얀색이죠. 그런 하얀색 장미라도 괜찮다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건 붉은 장미랍니다. 그렇다면 저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곳에 있는 장미나무에게로 가보세요. 그 장미나무는 어쩌면 붉은 장미를 피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이팅게일은 장미나무의 말대로
나비들이 너울너울 춤추는 곳에 서 있는 장미나무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장미나무님, 부탁이에요. 제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주세요.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미나무 역시 무척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붉은 장미를 피울 수 없답니다. 내 장미빛깔은 노란색이니까요. 달밤에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노란색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햇님보다 더 노랗답니다. 나이팅게일은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젊은이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도 구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장미나무가 나이팅게일을 위로했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요. 이 숲을 따라가다 보면 한 젊은이가 사는 집이 있답니다. 그 집 창문 아래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세요. 어쩌면 그 장미는 붉은색일지도 모르니까요. 나이팅게일은 다시 힘을 얻어 장미나무가 가르쳐준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은 붉은 장미를 애타게 찾는 젊은이의 집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장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부탁이에요. 내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줄 수 있나요?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장미나무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답니다. 물론 내 장미는 붉은색이에요. 핏빛처럼 붉은색이죠. 깊은 바닷속에서 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산호처럼 붉은색이죠. 하지만 나는 올해 붉은 장미를 피울 수 없어요. 지난해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나는 눈보라에 시달리다가 가지들이 꺾여 나갔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후유증으로 올해에는 꽃을 피울 수 없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랍니다. 그런데 한 송이 장미도 피울 수 없단 말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난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장미나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차마 당신에게 알려줄 수가 없군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낼 테니까요. 나이팅게일은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장미나무는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꽃을 피우려면 당신이 밤새도록 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그것뿐이 아니죠. 내 가시가 당신의 심장을 찔러 당신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붉은 장미를 피울 수 있어요. 이럴 수가. 그건 결국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뜻이군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얻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낮에는 황금빛 태양 아래에서 푸른 숲을 날아다니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은빛 달림 아래에서 꿀보다 더 달게 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향기에 취하는 건 또 어떻고요. 그러나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사랑에 비하려고요. 더구나 나와 같은 새의 심장 따위는 사람의 심장과 비교할 수도 없죠. 나이팅게일은 이야기를 끝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숲속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젊은이 곁에 있는 너도밤나무에 앉더니 그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이여,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어요. 오늘 밤이면 나는 장미나무에 앉아 기나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시가 내 심장을 꿰뚫어 피가 흐르도록 할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붉은 장미를 탄생시킬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철학보다 지혜롭고 권력보다 강하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별보다 더 빛난답니다. 꿀보다 달고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친다 한들 아까울 리 있겠어요? 젊은이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기는 했으나 그 뜻은 조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팅게일의 목소리가 곱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너도 밤나무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무는 나이팅게일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며 벗이었으니까요.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끝냈을 때 젊은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법인데 저 새는 무슨 새일까? 노래를 곧잘 부르는군. 그런데 저 새의 노래는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겉멋만 들려있어. 도무지 진실이 느껴지지 않아. 진실하지 않은 노래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빈 껍데기일 뿐이지. 하긴 한낱 이름 없는 새니 사랑도 모를 것이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더더욱 모르겠지. 젊은이는 나이팅게일이 무슨 새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쌓였고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너도 밤나무의 둥지에서 나와 장미나무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가시에 자기 가슴을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노래했을까요?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미나무는 가지마다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미나무가 소리쳤습니다. 가시에 가슴을 더 세게 눌러요. 날이 밝기 전까지 꽃을 피워야 해요. 햇님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니까요. 나이팅게일은 가시의 가슴을 세게 누르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어느새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는 점점 깊숙이 나이팅게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침내 날카로운 가시는 나이팅게일의 심장까지 박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이팅게일의 목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기에 목이 터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는 장미나무의 꽃봉오리들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꽃봉오리들은 피처럼 붉은색이 되면서 일제히 꽃잎들을 활짝 벌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찾던 붉은 장미, 젊은이가 그렇게 구하던 붉은 장미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나 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죽음으로써 젊은이가 아름다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나이팅게일의 눈앞이 어느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의 노랫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장미나무 아래에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장미나무가 슬픈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 송이의 붉은 장미를 피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위대한 새여, 내 결단코 그대를 잊지 않으리라. 동력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장미는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젊은이는 밖으로 나왔다가 붉은 장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나무는 꽃 한 송이 없었는데 밤새 이렇게 아름다운 붉은 장미들을 활짝 피웠구나. 신께서 내 사랑을 가엾이 여겨 기적이라도 내려주신 걸까? 참으로 아름다운 장미구나. 그래,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그녀에게 가서 이 장미를 선물해야지. 비록 무도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 내 사랑을 받아줄 거야. 젊은이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붉은 장미를 꺾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가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붉은 장미랍니다. 이제 내 사랑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아가씨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발 늦었어요. 나는 지난밤에 다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걸요? 뭐라고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내가 붉은 장미를 가져오면 내 사랑을 받아준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 먼저예요. 어젯밤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야 이 붉은 장미를 구하기 위해서. 됐어요. 어젯밤 무도회에서 나는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어젯밤 춤을 같이 추자고 하면서 화려한 보석을 선물했어요. 그까짓 붉은 장미 한 송이보다는 보석이 훨씬 값지죠. 아마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말에 젊은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사람의 정성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보석에 정신이 팔려서 한 남자의 순정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그는 그러면서 붉은 장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별일이야? 이렇게 예의도 없는 사람은 딱질색이야. 싸구려 신발이나 바꿔 신어요. 그 남자는 신발에 금장식까지 달려있는 멋쟁이였다고요. 아가씨도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넘쳤던 그의 얼굴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덧없는 거야.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란 없는 건지도 몰라. 그래, 영원한 건 오직 학문뿐이야. 그동안 미루어뒀던 공부나 해야지. 젊은이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젊은이가 던져버린 붉은 장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엾게도 지나가던 마차 바퀴에 깔려 짓뭉개지고 말았답니다. 나이팅게일이 생명을 바쳐 피웠던 붉은 장미가